이거 다 채우면은 좀 너무 많으니까,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이집트 문명 기억나죠? 이집트 문명은 이제, 네, 나일강을 이제 기반으로 형성된 문명이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달리 지형이 폐쇄적이었죠. 바다와 사막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통일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됐죠. 그러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번 태어나면 그 웬만하면 죽을 때까지 수명이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죽어서 어느 세계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인내서, 사자의 서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문화재로서 자주 등장을 하죠. 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네,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물이 어디까지 넘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다가 이제 물이 빠지고 나면 농사를 짓는다 그랬죠. 그죠? 농사가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물이 막 넘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시기에는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파라오라는 그 임금이 이 사람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서 뭘 짓겠다 그랬어요. 네, 피라미드를 건설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자, 최대 무게 한 2.5톤짜리의 돌을 수천만 개 쌓아서 올린 이제 그죠? 굉장히 커다란 건축물 피라미드가 요 지역에 만들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요 지역은 이제 육체를 영원히 온전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존재시키기 위해서 사람 잘 썩는 부위, 뭐 뇌라든지 눈이라든지 장기 같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죠? 사람 여기 그 가죽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말려가지고 천으로 붕대로 둥둥 감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미라. 네. 자, 그리고 요 지역의 나일강 주변에서 있는 식물, 파피루스라는 식물. 네. 요 식물을 이제 이렇게 얇게 점여가지고 만든 곳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의 어원이 있다 그랬죠? 파피루스 페이퍼. 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60진법을 사용했다면 이 지역은 몇 진법? 10진법을 사용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 음력을 썼다면 여기는 양력을 썼다 그랬죠. 그죠? 태양의 어떤 주기, 태양의 이동 주기를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었죠. 네. 자, 우리 인더스 문명, 인도에 흐르는 인더스강, 그 지역에서 꼽히는 문명인데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계획 도시. 여기가 계획 도시인 이유는 그냥 막 쌓은 게 아니라 어떻게 계획적이었어요? 맞아요. 흙을 부어서 만든 돌, 벽돌. 벽돌로 막 쌓은 도시였죠. 벽돌 쌓을 때 막 쌓을 수 없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뭐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목욕탕,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여기는 집. 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만든 도시가 모헨조다로 하라판. 네. 자, 그런데 한동안 이제 번영하던 이 인더스 문명, 예, 이 인더스 강 주변의 그 인도 문명이 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하던 예, 말 타고 사냥하거나 아니면 짐승들 예, 아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유목민족들이 이제 이동해 오면서 이 인도 문명을 다 파괴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리아인들은 그 말도 잘 탔지만 뭘 잘 다뤘죠? 철을 잘 다뤘죠.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청동기 문명 기반이 인도 문명을 무너뜨리고 아리아인들이 그 기존에 있던 그 인더스 문명을 다 지배를 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신분제도가 만들어졌어요. 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죠. 그죠? 이 카스트 제도는 지금 인도 현행법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습법. 그러니까 인도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아직도 이 카스트 제도 하에서 어,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없는 개념이지만 여전히 인도인들의 삶을 카스트 제도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카스트 제도에서 그
신과 인간 사이에서 신의 어떤 목소리를 해석하는 신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브라만이라고 불렀죠. 네. 그리고 그들의 일신분, 왕이나 귀족같이 높은 사람들을 크샤트리아, 그죠? 그리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평민들, 바이샤, 그렇죠, 바이샤. 그리고 바이샤보다도 더 못한 노예 계급을 수드라. 또 하나 더 플러스로 말씀드렸었죠. 네, 불가촉천민. 그들을 달리트라고 불렀죠. 네. 정말 뭐랄까 몹쓸 지저분한 일들에 종사하는 네, 건드리기도 싫은 지저분한 사람들. 네, 이란한테 불가촉천민, 달리트. 자, 그런 것들이 요 인도 문명 아리아인들의 이동 이후에 생겼고, 요거 저번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브라만교, 그러니까 저 카스트 제도가 성립이 되면서 소수의 브라만, 크샤트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분 제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는 다 합쳐봤자 전체 인구수의 3%도 안 돼요. 근데 그 3%도 안 되는 그 적은 인구들이 나머지 97%를 지배하는. 이 3%들은 물론 강력한 어떤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배할 수는 있었는데, 자, 지배받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거 기분 좋은 일인가요? 아니죠.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이 많은 숫자의 바이샤나 수드라, 달리트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네, 이 브라만을 중심으로 제일 높은 신관 계급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를 브라만교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교의 차별 어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원래 왕자 출신이었어요. 네, 왕자 출신이었는데 맨날 궁 안에만 살다가 궁 밖에 나가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궁 안에서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맨날 행복하고 좋은 것만 봤어요. 근데 궁 밖으로 나오자마자 정말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저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석가 모니. 인도어로는 시다 루타죠. 자, 이 사람이 여러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다가 네, 스스로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장소, 네, 보리나무, 보리수 아래서 수행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러요. 자, 그리고는 깨달음에 이른 거를 우리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탈과 동시에 이제 석가모니 이 생에서의 이제 육신은 소멸하고 이제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죠. 자, 이때 이 석가모니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칭송하면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교가 불교죠, 불교. 네. 이 불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불인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를 뜻해요. 영어로는 이제 붓다 이렇게 쓰죠. B-U-D-D-A, 붓다. 네. 자, 이런 종교. 자, 불교에서 한 가지만 이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불교에서는 살생을 허락해요, 안 해요? 죽이는 거, 생명이 있는 거를 죽이는 거를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살, 빨리 와. 그리고 이제 불교와 더불어서 여전히 평등을 강조하면서 불교보다도 한층 더 엄격하게, 네, 계율, 그리고 어려운 수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인화교, 이런 것들도 등장했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인화교 얘기는. 자, 그리고 우리 인더스 문명에 이어서, 자, 중국을 관통한 누렁강, 네, 황허. 이 황하라고 쓴다 그랬죠, 우리말로는?
이 지역에서 시작된 황하 문명. 자, 우리 황하 문명 하면서 저번에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중국의 전설 속의 여덟 임금 했었죠? 이 전설 속의 여덟 임금. 사망과 오제. 자, 그중에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줬다는. 서양에서는 프로메테우스, 그리스로 마시나의 프로메테우스가 나온다면, 자, 중국에서는, 그쵸, 부싯돌 숫자 써가지고, 부싯돌로 이제 불을 일으키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수희 씨. 자, 근데 수희 씨는 사실 사망에서 언급되긴 하지만 잘 들어가진 않고, 사망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세 인물은 복희 씨와 여와 신농. 복희와 여와는 쌍둥이 남매라 그랬죠? 자, 복희는 거미들이 집 치는 거 보고 물고기 잡는 거,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들을 인류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태극기 옆에 있는 그 팔괘, 사괴죠, 사괴.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냈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태양은 양, 그래서 양, 이런 사상들. 이런 음양 오행.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면 우리 그 요일에도 있는 월화수, 그러니까 화수목금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처음으로 이런 것들로 이제 뭐 점을 치거나 그 예언을 하거나 하는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복희였어요. 그리고 우리 누에고치 길러가지고 누에고치 그 실을 뽑아내는 거를 방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 방직은 그러니까 그 이렇게 누에고치를 기르는 거를 양잠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한국에서도 누에고치 길렀던 동네 송파에 잠실이 있고 서초에 잠원동. 그런데 들어봤죠? 잠자는 누에고치를 기른다는 뜻이었어요. 자, 그래서 누에고치 씨를 뽑아가지고 만든 그 직물을 비 비단이라고 불렀죠? 비단은 한자로 쓰면은 견이라고 불러요. 견. 뭐라고 부른다고요? 견. 자, 견으로 만든 직물이라고 해서 비단을 견직물이라고. 견직물. 네. 방적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방적? 솜이든 아니면 누에고치 실이든 그러니까 이걸로 누에고치 이거 뭐 기본 그 누에고치 덮고 있는 걸로 실을 만드는 걸 방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실로 천을 만드는 거를 방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여호와는 이제 그 황토로 인간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황화에 넘치는 그 지능으로. 자, 그리고 네. 그 처음에는 열심히 만들었다가 나중에 너무 이 황화가 횡하니까 그 새끼줄 같은 것들을 황화에 담근 다음에 이 진흙을 사방에 막 뿌렸다 그랬죠. 거기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처음에 여호와가 공들여가지고 만든 인간들이 왕이나 귀족이 됐고 그리고 나중에 흙뿌린 인간들이 평민이나 천민이 됐다 그랬죠. 자, 이들이 어느 순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가는 걸 보고 얘네들이 점점 번식하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또 여호와이기도 하다 그랬죠. 자, 신농은 소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한 마치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노타우루스 같은 인물인데 미노타우루스는 난폭하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존재였다면 신농은 굉장히 인류에게 도움을 많이 줬죠. 자, 일단은 농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뭐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이거를 잘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온갖 세상에 있는 약초란 약초는 자기가 다 먹어보고 실험해가지고 약초의 신으로 또 알려져 있는 사람이 신농 씨죠. 보통은 복희, 여와, 신농을 사망으로 많이 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서마천은 사기에서 이 사망봉기는 썼다 그랬어요? 안 썼다 그랬어요? 안 썼다 그랬죠. 왜? 그죠. 이거는 인간의 기록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럼 인간이면서 가장 중국인들의 시조격으로 이제 제일 먼저 서마천이 다룬 사람은 황제였죠. 황제? 여기서 황제는 진시 황제 할 때 황제가 아니에요. 이 황은 누를 황자예요. 누를 황. 그러니까 이 누를 황은 어느 강을 뜻할까요? 황하를 뜻하겠죠? 네.
우리 나중에 진시황제 나올 때 하는 그 황은 임금 황자입니다. 이 황이랑 다르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황이 사망할 때 황입니다. 자, 당시 황제는 이제 서방 중에 하나였던 그 신농을 판천이라는 곳에서 무찌르고 자기가 중국을 지배하게 됐는데 동쪽에 사는 오랑캐 아주 험상궂은 그리고 그 붉은 악마라고 그 대한 치우천왕이죠. 치우천왕 이마는 그 동으로 만든 구리로 만든 머리에 철로 만든 이마를 가진 아주 그 무시무시한 전쟁의 신인데 이 치우의 도전을 탕록이라는 곳에서 황제가 이겨냈죠. 자, 그러면서 중국 문명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황제인데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 태양이 몇 개 있다고 믿었어요. 10개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동물 12마리. 자, 10과 12의 최종 공배수 60이죠, 60. 자, 이걸로 연도를 표현했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0년이 되면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는 자, 이런 것들을 60 갑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앞에 그 10개의 태양. 자, 요거를 십간 혹은 천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12마리의 신성한 동물을 십이지. 네. 혹은 그냥 지지라고도 불러요. 십이지, 지지. 자, 중화민족의 시조. 여기서 중화라고 하는 거는 화가 중화류에 있는 자기들을, 중국인들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스스로를 중화라고. 네. 그리고 나머지 지역,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동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치우천왕이 대표적이죠.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서융. 남쪽에 사는 오랑캐들은 남만. 삼국지 읽어본 사람 혹시 있어요? 어. 삼국지 보면은 남만왕 맹획 들어봤어요? 속, 적. 이렇게 네 오랑캐들. 이들을 오랑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네. 자, 황제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임금이 되는데, 전욱, 제국, 이어서 우리 중요한 사람은 요와 순이었어요. 요 임금은 지금 우리 1년 365일로 따지는데 1년 366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달력을 좀 정확하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맞지 않는 건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어떤 달을 또 집어넣었던 사람이 요 임금이기도 하고요. 5가지 예법. 여기서 제는 뭐예요? 제. 그죠?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를 언제 지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제사 언제 지내요? 1년 있다 지내죠? 그죠? 매년 부모님 돌아가신 날을 기일이라고 하고 그때 지내잖아요, 제사를. 그죠? 자, 장. 이건 뭐죠? 그죠? 돌아가신 당시에 이제 치르는 예법이죠? 그죠? 네. 요거를 초상을 치른다, 이렇게도 부르고, 상례라고도 한다 그랬죠? 어디 그 초상집 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상을 치른다? 그게 이제 장례식 하러 가는 거예요. 상례라고도 부르고, 부는 군대에서 하는 예법, 비는 손님 맞을 때 하는 예법, 호는 결혼이죠, 결혼.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들이 요때부터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엄벌을 5가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 오형 중에서 묵형은 뭐 하는 형벌이었어요?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그쵸. 지지거나 아니면은 먹을 뜬다 그랬죠? 지워지지 않게. 자, 묵이라고 하는 건 먹을 뜻하기도 하고 불로 지지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 불로 이렇게 지지는 거를 이제 경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경형이라고도. 가끔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너희 뭐 뭔가 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하면은 경을 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기서 경을 친다는 게 이마에다 불도장 찍는다는 거 얘기를 하는. 너 홀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경을 친다. 의형은 뭐였죠? 코를 자르는 거였죠? 비형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죠. 궁형은 성기를 자르는 거라고 했어요. 남자는 자르고 여자는 막는 거예요.
대벽은 목숨을 빼앗는 거라고 했죠? 목숨 뺏는 것 중에서 이제 뭐 세약을 내리는 것도 있고. 사약할 때 그 사가 죽을 사자일까요? 임금이 하사한다는 거예요. 임금이 내린다는 뜻이. 사약. 죽을 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목을 매다는 거. 목을 매달아 죽여. 교형. 그렇죠. 교수형이라고 하죠. 수는 머리 숫자고 교는 매달 교자예요. 머리를 매다는 교수형. 그리고 뭐 아주 뭐 끔찍한 형벌들이 많았죠. 네. 사람을 뭐 이제 마치 그 치킨 튀기듯이 기름 끓는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사람을 막 삶아 죽이는 뭐 팽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마리 말이 저기 그죠 팔다리 머리를 묶어가지고 다 찢어버리는 능지처참 거열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그런 형벌들이 있었어요. 보통 그 거열 형벌 제일 끔찍한 그렇게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 형벌은 언제 내릴까요? 사람을 죽였을 때 임금한테 미움을 사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임금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할 때. 자, 우리 동양에서 강조하는 개념 충이 있죠, 충. 네. 자, 이 충의 반대가 뭘까요? 뭐 잔도 비슷한데 일단 불충이겠죠? 불충. 네. 아니 불자죠? 이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불충을. 거스를 역이라고 역. 네. 네. 거역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이 임금님에게 충성하지 않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역적이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자기가 지금 임금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몰래 남들과 꾸미는 거를 역적모의, 역적모의.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로? 역모라고 해요, 역모. 네. 역모를 꾀한 사람들은 보통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능지처참을 당하게, 거열형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요임금은 정치를 아주 잘했는데, 요임금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는데, 한 사람을 좀 잘못 썼어요. 황하물이 여름만 되면 지금도 넘치거든요. 2026년 올해도 넘칠 거예요, 황하물은. 그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있어오던 전통이에요. 마치 나일강 넘치듯이 황하도 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넘칠 때, 그 넘치는 물을, 그, 그러니까 그 강가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잘 대피시키고, 그 넘치는 물을 그때 물길을 만들어 놓거나 저수지를 만들어서 잘 보관해 놓지 않으면 그 또 홍수 막 나고 난 다음엔 또 비가 안 와요. 그때 물 잘 저장 못하거나 물기를 잘 안 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농사를. 망치겠죠? 그래서 농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물 넘치지 않게, 비 많이 오면은 저수지도 미리 만들어 놓고 물기를 잘 빼놔야 되는데 그 작업을 두 글자로 치수라고 불러요. 이거 우리 문명 배울 때는 또 뭐라고 불렀죠? 이렇게도 불렀죠? 네. 자, 요임금이 당시 치수로 고민이 많았는데 치수를 잘한다는 사람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곤은 자신감 있게 자기가 나서긴 했는데 9년 동안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9년 동안 성과가 없었어요. 요임금이 다 잘했는데 이 곤을 쓴 거 하나만큼은 실패였어요. 그리고 요임금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있어서 단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무리 봐도 능력이 모자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주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당시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도 잘한다는 소문이 나 있던 허유라는 사람한테 먼저 임금 자리를 주려고 허유를 불러요. 그 허유가 요임금을 찾아와가지고 날 왜 불렀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요임금이 내 임금 자리를 자네한테 주려고 하는데 자, 허유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껄껄 웃어요.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리고 가버려요.
자, 임금이라고, 너희 만약에 임금님 낸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은 제안 아니에요?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건데?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허유라는 사람은 그 임금이란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남한테 안 좋은 일도 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 자리를 좋지 않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와. 그래서 허유는 임금 자리를 물리치고, 자, 이제 그 요임금이랑 이별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허유가 강가에 가가지고, 자, 그 강물에다가 자기 귀를 이렇게 막 씻었다 그래요. 왜 귀를 씻었을까요? 그치. 임금님 되겠다고 한다는 얘기 자체가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귀를 막 씻었다 그래요. 어. 시유는 당시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근데 농사를 잘 지었고 이거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이 요임금이 그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 거였는데 허유가 귀를 씻었는데 허유 친구가 그때 지나가다가 그 소를 그 황하 강가에서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있었어요. 근데 허유가 귀를 씻는 걸 보고 이제 소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고삐를 당겨가지고 소한테 워이 워이 저물 먹지 마라. 똥물이다. 허유가 더러운 얘기 듣고 씻은 물이기 때문에 그물 먹지 마라 하고 갔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허유는 임금 자리를 거절하죠. 자, 그래서 요임금이 어쩔 수 없이 임금 자리를 물려줄 사람을 또 찾는데 이번에 요임금 눈에 들어온 사람이 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순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 이름이 고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름 고수. 먹는 고수 아니에요. 자, 근데 고수는 어, 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순을 낳았는데 그 순을 낳아준 엄마는 일찍 죽었어요. 자, 그래서 순은 엄마 없이 아버지 손에 자라는데 자, 고수가 그 어느 순간 이제 순이 조금 자라고 있던 청소년 무렵에 눈이 멀어요. 예, 갑자기 뭐 또 어떤 뭐 다른 얘기가 더 부연 설명이 나오진 않는데 장님이 됐어요. 자, 그래서 앞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점점 고집만 세져가고 좀 아무튼 좀 구제불능인 인간이었는데 또 어떻게 재주를 부려가지고 이 순의 아버지 고수가 결혼을 해요. 너희 그 엄마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재혼하면은 너희 또 새로운 엄마가 생기는 거죠. 그 엄마를 뭐라고 불러요? 새엄마라고 하고 우리 달리기 할 때 이어 달리기 계주라고 하잖아. 친엄마를 뒤를 이어서 새엄마들을 계모라고 하죠. 네. 자, 근데 계모는 우리 보통 동화나 이런 데 나오는 계모들 이미지가 좀 어때? 안 좋죠, 그쵸? 네. 돌아가신 친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보통 계모들은 그 주인공을 미워하잖아요. 이 순의 계모도 그랬어요. 틈만 나면은 당시 장님이었던 고수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제 네, 나쁜 짓들을 많이 했는데 계모가 이 장님의 고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계모가 낳은 아들이 네, 그 네, 상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이 상은 순 입장에서는 배다른 동생이죠. 네. 근데 이 계모는 자기 아들 상한테 재산을 모두 다 몰아주기 위해서 계속 이 고수를 찾아가 가지고 순에 대한 험담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고수는 새로 얻은 그 계모 얘기를 자꾸 들어가지고 순을 점점 미워하게 됐다. 자, 순은 이제 아버지한테도 계모한테도 그리고 배다른 동생인 이 상한테도 계속 미움을 받았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 자, 저, 네, 계모와 이복 동생 상이 이 순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짜요. 자, 당시 순이 초가집에 살았는데, 어, 저, 이복 동생이었던 상이 이 초가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좀 손봐야겠다. 이렇게, 형, 그 지붕을 좀 손봐야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순이 사다리를 타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상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다리를 치워버려요. 그 다음에 불을 질러요. 초가집에 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타겠죠? 자, 근데 수는 이런 상황을 예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왜 옛날 그 선비들이 쓰는 모자들, 이렇게 쓰는 모자 삿갓이라고 하죠. 그 삿갓을 자기가 쓰고 올라갔는데 그 삿갓을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거를 타고 슬라이딩 하듯이 슉 내려왔다는 거. 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상은 위기에서 벗어나요. 근, 수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이번에 상이랑 계모가 또 이 순을 죽이려고, 예, 어떤 또 계획을 짜냐면,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우물을 파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타고 들어가야 되죠. 자, 예, 순이 열심히 또 우물을 팠어요. 자, 근데 우물을 한참 파 들어갔을 때, 자, 계모랑 상이 위에서 그 흙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순은 이것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굴 옆으로 또 굴을 미리 좀 파놨던 거예요. 슥슥 해가지고. 자, 그래서 옆으로 굴을 파가지고 살아나왔어요. 자, 이제 순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모랑 상은 그 순의 집에 가가지고 순이 가지고 있는 뭐 당시 그 악기, 검은고라든지 순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뭐 가질지, 어떻게 나눠 가지고 어떻게 이걸 운반해 갈지 이런 것들을 계모나 이런 사람들이랑 의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순이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 너희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희가 순이라면.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자, 근데 순은 그렇게 나쁜 행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낳아준 엄마도 아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모한테 더욱더 효성스럽게 대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배다른 동생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한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오히려 더 효도를 다하는 모습이 자, 마을에 소문이 나요. 그리고 이게 요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마침내 자, 저 순은 진짜 괜찮은 놈이다 해가지고 자기 딸 둘을 순한테 시집을 보내. 그리고는 딸 둘한테 자, 너 순이랑 살면서 순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해봐. 자, 근데 순이 그 딸 둘이랑 살면서도 굉장히 평소같이 좀 뭐랄까, 그 효성스러운 모습, 그리고 아내도 잘 챙기고, 자, 그리고 장님인 아버지도 너무나 잘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결국 요는 자기 아들 단주가 있음에도 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게 돼요. 자, 이렇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 말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임금자리 물려주는 걸 두 글자로 선양이라고. 여기 위에 있는 선양. 네. 자, 이 선양을 다른 이름으로는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네, 택한다. 현명한 사람을. 택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수는 이렇게 요임금한테 임금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수는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농사를 아주 잘 짓는, 예. 뭐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은 막 몇 배, 10배 넘는 수확을 항상 얻어내는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아,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후직이라는 관직을 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농업을 관장하게 되고 이 후직이란 사람은 이제 동양에서 농사의 신으로 추앙받게 돼요. 어, 당시 이 후직, 그러니까 후직이라는 관직이에요. 이건 농사를 주관하는 관직인데 기라는 사람이 아무튼 그 농사를 관장하는 후직이라는 관직을 받아서 후직기라고 불리는데 자, 이 사람이 당시 그 순임금으로부터 주라는 땅을 다스리라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씨를 주라고 삼았어. 예. 그 주씨의 시조가 됐다. 예.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도라는 관직을 받은 사람이 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설이라는 사람이 순임금한테 받았던 땅이 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설 임금은 나중에 상나라의 시조가 돼. 후직은 후직기는 주나라의 시조가 돼.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혹은 자기 출신 지역을 자기 성씨로 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 전통이. 네. 자, 그래서 순임금 때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후직기 이 사람이 주나라의 시조가 되고요. 설 백성들을 교화하는 이 설은 상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자, 순임금 때 가장 문제였던 거, 요임금 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그죠? 물 넘치는 거 해결을 못했죠. 자, 이 곤이 9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는 과감하게 곤을 해임시켰다가 곤에게 사약을 내려서 곤을 죽여버려. 곤은 뭐 아무튼 성과를 못 보이고 입만 번지르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순이 한동안 누구에게 이 시술을 맡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자, 이렇게 쭉 사람을 쭉 둘러봤는데 곤의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서 진실돼 보이고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정말로 시술을 잘할 것 같은 인물이 보였어요. 그 사람이 곤의 아들 우였어요. 보통 아버지 죽이고 그 자리를 아들에게 준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수는 그래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해가지고 자기 그 어떤 뭐랄까 좀 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뇌 아들 우에게 다시 치수역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겨요. 자, 우는 이 치수를 담당하고 나서 13년 동안 자기 집에도 안 들어가요. 네. 그럼 집에 안 들어가고 뭐 했을까요? 오로지 그 강물이 넘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국 전체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황화물이 넘치지 않게 어디를 좀 파내면은 물이 잘 빠지고 어디에다가 뚝을 쌓으면 물이 안 넘치고 이런 것들을 13년 동안 열심히 조사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진흙밭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썰매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그 황화 주변에 진흙에 푹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남학신 같은 것들을 신고 13년 동안 근처 집에도 들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 치수에 마침내 성공을 해요. 자, 그래서 순임금은 우한테 잘했다 하고 하라는 땅을 다스리게 해요. 자, 하나라의 시조가 된 사람이 누구? 우라는 사람이고. 자, 순한테도 상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상균은 능력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순은 마치 요가 자식이 있었는데도 자기한테 임금자를 준 것처럼 자기 아들 상균한테 임금자를 주지 않고 누구에게 치수를 잘했던 우에게 임금자를 넘겨준다. 자, 우는 이걸 사양했지만 끝끝내 순이 계속해서 우에게 임금자리를 넘겨주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임금자리를 받게 돼요. 이것도 뭐예요? 두 글자로 선양이죠. 자, 이렇게 선양을 통해서 우가 중국의 임금이 됐어요. 자, 우가 아까 어느 지역을 땅으로 받았다 그랬죠? 하라는 지역을 땅으로 받았다 그랬죠? 이 하나라의 시조가 우예요. 네.
오,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근데 이게 아주 머나먼 옛날 얘기라 가지고 이 반항했다는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기에는 따로 언급이 되지는 않는데 아마 그죠. 임금자리, 자기한테 와야 될 임금자리를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찾아갔을 거니까 거기에 분명히 아마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 추측은 해요. 하지만 어떤 기록이 특별히 막 남아있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가 치수를 아주 잘하고 나서 이제 중국을 잘 다스리다가 죽을 때가 됐어요. 우한테는 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를 도와가지고 또 치수를 열심히 했던 신하로 이기란 사람이 있었는데 우는 순이 자기에게 임금자리 준 것처럼 이한테 임금자리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 우의 아들 개는 이전에 요나 순의 아들처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아버지 우를 따라서 치수를 같이 도왔던 뛰어난 아들이어가지고 우가 이한테 임금자리를 주려고 했을 때 신하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의 아들 개를 따라가.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는 결국 자기 아들 개한테 임금자리를 물려주고 개는 또 자기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자식에게 임금자리를 계속 물려주게 돼. 자, 이렇게 자기 피부치 자식에게 임금자리 물려주는 거를 세습이라고 불러. 자, 요는 순에게, 순은 우에게 뭐 했죠? 두 글자로? 선양했죠. 임금자리 물려줬잖아요. 그죠? 현명한 사람을 택한다. 택현이라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선양을 했는데 우 때부터는 이제 선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부치 왕의 아들한테 임금자리가 물려주게 됐죠? 이런 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세습. 중국 역사에서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세습이 일어난 왕조는 어느 나라? 어느 하나라예요. 하나라. 자, 근데 하나라는 선생님 봐봐.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을 보면 오제봉기가 실려 있고요. 그 다음이 하본기예요. 하의 시조가 우죠, 우임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마천의 사기에 이렇게 하나라가 있다는 게 실려는 있는데 하나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고고학적인 유물 이런 게 나와야 돼요. 하나라 때 아주 먼 옛날, 이게 하나라가 기원전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기원전 2500년경에 하나라 사람들이 쓰던 뭔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로 추정되는 건 있어요. 중국의 얼리터우, 황하 하류의 얼리터우라는 곳에 이렇게 그 기원전 한 2000에서 3000년 정도 올라가는 정도의 그 시기에 궁궐 같이 이렇게 넓은 터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라 거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라고만 표현이 돼요. 기록에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마천의 사기의 기록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 시대 때 쓰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상의 최초의 왕조는 아닌 거예요. 네. 자, 하나라 얘기만 조금 더 하고 쉴 거예요. 잘 봐요. 15페이지. 자, 곤이 치수에 실패했죠. 그러면서 곤의 아들, 이제 곤은 목숨을 잃었는데, 자, 순 임금이 우한테 기회를 줬죠. 그죠? 자, 그래서 우가 결국은 치수에 성공을 하죠. 자, 우는 이 황하 강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자, 봐봐. 농사가 잘 되려면은 근처에 강물이 흐르면 좋겠죠. 그럼 물을 구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이제 물이 잘 넘치는 곳에 뚝을 싸가지고 물이 안 넘치게도 만들었지만 물이 꼭 필요한 곳에 이 배수로를 파가지고 그 물길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길을 연결해준 마을이 9개 마을이었어요. 자, 우리 너희 한자 중에서 시냇물을 뜻하는 한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이게 내천자죠. 그죠? 자, 우가 이제 9개 마을에다가 물길을 뚫어줬다 그랬죠? 점을 3개만 찍어볼게요. 자, 이게 무슨 자일까요? 주라는 한자예요, 주. 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에서는 우리 저 지방에서 큰 도시들을 시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시나 군 뭐 이렇게 부르죠. 그죠? 자, 중국에서는 지방의 큰 도시들을 뭐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른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어지죠? 광주, 충주, 전주 들어봤죠? 그 주가 다 이 주자예요. 자, 이 내천자 이곳엔 다 뭐가 흐르는 거예요? 그쵸. 강이나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 이 마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가 고마웠겠죠. 물길을 뚫어줬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마을에서 나는 청동을 모아가지고 우한테 선물을 줬어요. 자, 우는 이걸로 그냥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선물 받은 걸 기념해가지고 이 청동으로 솥을 만들었어요. 큰 솥을 만들었는데, 자,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보면 임금의 어떤 위용을 자랑할 만한 엄청나게 큰 솥을 9개를 만들었어요. 이 솥을 부정이라고. 정은 가마솥 정자예요. 솥정자. 자, 중국 역사에서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2개의 보물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자, 그 첫 번째가 9개의 층동솥 뭐다? 부정이에요. 부정.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부모님의 관심. 자, 너희 지금 팔소리 손에 봐봐. 너희가 최고로 좀 뭐랄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보석? 보물이 뭐예요? 지금은 다이아몬드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서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정제해서 만든 네, 보석인데 엄청 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이전에 동양에서 최고로 여겨지는 어떤 금속은 뭘까요? 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 저 올림픽 나오면 금은 동순이죠. 그죠? 금이 1등이잖아요. 근데 금은 농사 짓는 민족이 1등으로 여기던 금속이 아니에요. 철은 4등이에요, 4등. 부동의 4등. 금은 동철이에요. 금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 있죠? 유목민족들은 1등으로 여겼던 금속이 금인데, 자, 농사를 짓는 민족들은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게 있었어요. 이게 뭐죠? 임금 왕이죠? 여기다 점을 하나 찍으면 옥이에요, 옥. 자, 동양에서 농사 짓는 민족들이 최고의 그 보석으로 여기던 것은 뭐다? 옥이에요, 옥. 네. 흉노 같은, 몽골 같은 기마 민족이 최고의 금속으로 여기던 거는 금. 네. 근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라나 앞으로 배울 상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은 지금 제가 물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물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뭐를 했다는 민족? 농사 지었던 민족들한테 최고 금속, 최고 보석은 뭐였다? 옥이었어요. 이 옥으로 만든 도장, 임금이 찍어주는 문서에 찍어준 옥새. 새는 도장을 뜻해요, 도장.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임금의 권위를 나타내는 2개의 그 보물 하면은 뭐라고요? 9개의 도장과 옥으로 만든 도장, 옥새. 아, 계속 이러네.
자, 그 우는 하라는 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라 이름을 하후 혹은 하라고 불렀고 성을 이제 사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성,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건데 중국 사람들, 옛날 중국 사람들은 씨가 따로 있었어요. 성과 씨. 자, 이건 뭔 차일까요? 성은 혈연. 네. 지금 뭐 나, 너희 다 아버지 성 물려받은 거죠. 그죠? 자, 이런 혈연에 대한 개념이고, 씨는 뭐냐면, 에어리어예요. 네. 아까 그, 그쵸. 우임금이 하라는 땅을 받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를 나라 이름으로 정했는데, 그 하를 씨로 삼는다. 어. 왕족이나 귀족은 성과 씨가 따로따로 보통 있었어요. 성은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그걸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고, 씨는 자기가 다스리게 된 지역을 뜻하는. 근데 이게 아주 옛날 옛적엔 나눠서 쓰이다가 나중에는 이게 하나로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디 유씨예요? 어디 유씨야? 전주 있대요? 전주 있으면은 전주가 본관이죠. 너희 먼 조상님 위에 먼 조상님 고향이 전주였던 거예요. 어. 전주 출신의 이씨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본관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들어봤어요? 정민이 어디 나씨예요? 나주 나씨죠. 나주 나씨는 아마 나주나 하나일 거예요. 나주라는 저 전라도 동네를 본관, 고향으로 하는 나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국 사람들이 쓰는 씨는 이게 본관인 거예요, 본관. 어. 자기가 다스리게 된 지역, 혹은 출신 지역. 근데 이거를 그냥 성처럼 맨 앞에, 자기 이름 앞에다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라 우임금은 이간테 선양했지만 사람들이 우의 아들 누굴 따라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잘 봐요. 그 하나라가 한 400년 동안 중국을 다스려요. 자, 근데 400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걸이라는 임금이 등장을 해요. 이 걸 자체가 뭐 어둡다,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 걸왕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술 아니면 여자 아니면 노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술, 여자, 노는 거, 잡기라고 하죠. 예. 전형적인 뭐다? 폭군. 예. 걸왕이 정치를 막 엉망으로 하는데 걸왕 옆에서 그 걸왕의 예쁨을 받으면서 걸왕의 걸왕을 더 망쳤던 여자가 말희라는 여자였어요. 자, 이렇게 왕이 여자에 빠져가지고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었겠죠. 자, 이때 하나라 그 궁전에 용 두 마리가 나타났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네. 자, 근데 용 두 마리가 나타나는데 점을 쳐봤더니 이 용을 쫓아버려도 불길하고 용을 죽여버려도 불길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자,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용이 이제 그 궁궐을 용이 굉장히 덩치가 컸다 그래요. 그래서 궁궐을 감싼 다음에 이렇게 그 궁궐에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데 용이 이제 가만히 이렇게 졸고 있는데 침을 흘렸다 그래요. 근데 그 침이 아무튼 엄청 고약하고 악취가 났는데 자, 점을 또 쳐봤더니 자, 저 용의 침을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라는 전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커다란 상자를 준비해가지고 이 침을 요 상자에다가 보관을 해요. 자, 그랬더니 그 침을 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결국 이걸 담아가지고 좀 봉했더니 그 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 요건 잘 이제 아무튼 봉해졌다 그래요. 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또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용의 침을 보관한 후에 이 걸은 여전히 정치를 엉망으로 하고 그 전형적인 그 폭군,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 상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아까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는 그 저 임무를 받았던 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후예 중에 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이 설은 백성을 교화시키는 사도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설의 후예 중에서 상 지역을 다스리는 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뛰어난 신하, 이윤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폭군이었던 걸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다. 네. 이윤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걸 왕을 죽이고 새로 왕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라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진 나라가 상나라. 상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기는데 마지막으로 정한 수도가 은이란 지역에 있어가지고 상나라를 상나라라고도 부르지만 무슨 나라라고도 부른다? 은나라라고도. 여기 은허라고 나와 있는 건 은의 폐허라는 뜻이에요. 잠깐 쉬었다 할게. 이게 이제 사마천의 사기라는 책인데 보면 우리 방금 배웠던 사막 오제 얘기 나오죠. 근데 사막 얘기는 안 나오고 오제만 지금 나와 있죠. 오제분기, 황제, 전욱, 제곡, 그리고 또 요와 누구예요? 마지막 순, 오제분기. 자, 순임금이 치수를 잘하는 우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서 선양했죠. 자, 우임금이 이제 새로 임금이 됐는데 우임금이 받은 땅이 하나라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의 시조가 됐죠. 우임금이 아홉 주를 다스리기 시작하다. 그리고 아홉 주로부터 청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네, 솥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를 고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네. 고정은 지금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전설 속의 보물로만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상나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하나라는 기원전 2500년 경에 시작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 일단 여기 기원전 2000년이라고도 해요. 자, 상나라는 이 사마천에 은봉기가 있는데 그 은봉기의 기록만 가지고는 하나라랑 똑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그러니까 기록은 있는데 이 기록이 진짜 실제라는 걸 입증할 만한 어떤 고고학적 유물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한의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의원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네, 한약 먹고 침 맞고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 한의원 약재로 거북이 등껍질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갈아 먹는 거예요. 갈아서. 갈아서 약재에다 넣어가지고 먹었는데 이 거북이 등껍질을 이제 그 갑이라고 하죠. 갑?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 중국의 그 하남성에 우리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중국은 성이에요, 성. 하남성에 그 상추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옛날 상나라의 그 근거지였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 이 거북이 등껍질이 많이 버려져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북이 등껍질을 한의원 주인이 가져다가 이걸 가루로 내가지고 또 약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 어느 날 이걸 가루로 내려고 해서 거북이 등껍질을 봤는데
그 거북이 등껍질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 근처에 여러 뼈다귀들도 많이 버려져 있었는데 여기 뼈다귀에도 웬 글자가 새겨져 있는 뼈다귀 골자죠. 이 거북이 등껍질과 뼈다귀에 새겨져 있는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옛날 한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가져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중국인들이 쓰고 있는 한자의 조상격인 아주 오래전에 쓰이던 한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문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해독을 해냈어요. 해독을 해냈더니 이 기록이 사마천 사기의 은본기의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시조부터 상나라 마지막 군주의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 기록이 거의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나라는 하나라와 달리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다는 게 입증된 왕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상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 하나라는 기록상에 아직은 전설적인 왕조라고 했어요. 그 하나라가 실제로 이게 있었다라고 입증될 만한 유물이나 유적이 추측되는 건 있지만 그게 하나라 거라는 거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이 상나라는 갑골문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명확하게 밝혀진 왕조다. 상나라는 굉장히 발달된 수준 높은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그, 달력을 만들어 썼어요. 음력을 썼습니다. 그리고 승나라 사람들이 이 갑골문에다가 적어 놓은 것들, 이거는 이제 자기네들 뭐 어디 사냥 나갈 때, 어디 전쟁 나갈 때, 그때마다 다 점을 쳐요. 자, 근데 이 점을 치는 것들을 다 갑골문에다 기록을 그 거북이 등껍질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 이때 보면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점을 치는 사람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과 최고 정치 지배자를 왕이라고 하죠. 정치 지배자 왕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 재정 일치라고 그렇죠. 일치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뭐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다 점을 쳐요. 그 점을 치는 거, 그걸 이제 왕이 하는데 이런 정치를 신정 정치라고도 부르요. 이거 우리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도 비슷하죠? 네. 신정 정치 맞아요. 신권 정치 같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상나라는 발달된 청동기 문화, 음력 사용, 재정일치 이런 것들이 갑골문에 등장했었다. 상나라가 수도 여러 번 옮겼는데 그 갑골문이 발견된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 지역을 은이라고 한다 그랬죠? 은의 폐허라고 해서 상나라 그 마지막 수도 지역을 은허라고 부르고 상나라를 은나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상나라도 400년 정도를 잘 이어가요. 그런데 자, 상나라 이제 400년쯤 지나가지고 자, 마지막 임금 이름이 제신이었는데 이 제신은 제신이라고 잘 안 불리고 주라는 별칭으로 많이 불려요. 근데 이 주는 탐욕스럽다, 어리석다, 못났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한자예요. 자, 상나라의 마지막 왕은 무슨 왕? 주왕이에요. 해나라 마지막 왕이 벌왕이었죠. 상나라 마지막 왕은 주왕. 자, 앞으로 너희 뭐 한국사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뭐 이런 것도 다 배울 텐데 거기서 심심치 않게 폭군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걸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걸주. 여기서 걸주라고 하면은 뭐를 뜻한다? 폭군을 뜻해요. 예,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왕과 그리고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을 뜻하는 거예요. 걸주. 걸주하면 폭군을 뜻해요.
자, 우리 폭군한테 빠지지 않는 거 두 개. 술과 일단 여자. 술이 시작이에요. 술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잡기, 도박 같은 거. 게임 도박 이런 것들. 이런 게 꼭 따라와요. 자, 주왕이 사랑했던 여인. 거왕이 사랑했던 여인은 말희라는 여자였는데 주왕이 사랑했던 여인은 달기라는 여자였어요. 이 달기는 아주 예뻤다 그래요. 자, 이 달기를 표현하는 달기의 외모를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단순, 호치. 여기 순이 뭘까요? 순. 너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순망치한? 이 순이 입술이에요. 치는 이예요, 이. 순망. 입술이 없으면 치. 이가 한. 차다. 이가 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바람을 막아주죠. 이로 들어가는 바람 막아주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실이다. 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수는 입술이겠죠? 단은 붉을 단자예요. 일편단심 들어봤어요? 한 조각 붉은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할 때 그 붉은 마음 단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붉은 입술에 호치, 호는 가지런할 호예요. 마치 치아 교정한 것처럼 가지런한 이, 붉은 입술에 가지런한 이, 미인의 조건. 이렇게 아주 예뻤다 그래요, 달기는. 자, 그래서 이 주왕이 달기를 좋아했는데 문제는 이 달기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권력 욕심도 있는 여자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달기가 이것저것 그 주왕한테 막 요구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달기가 이 주왕이랑 놀 때, 자, 그 항상 그 술 같은 것들을 또 같이 많이 마셨는데 주왕이 그 사람 시켜가지고 술 가져오라고 하는 게 귀찮으니까 자기 그 노는 곳에다가 구덩이를 파괴한 다음에 여기를 다 술로 채웠다 그래요. 술로 연못을 만들었어요. 술 주자에 연못 지자예요. 그리고 술 마실 때는 또 기름진 뭐가 필요해요? 고기 안주가 필요하죠. 자, 그러니까 연못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보통은 이제 그냥 자연의 연못이 좀 숲이 있잖아요. 자, 술로 연못을 만들고 여기저기 고기를 매달아 놨어요. 고기 육자에 숲을 입자. 그리고 이렇게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 안주를 막 매달아 놓은 다음에 여러 남녀들을 벌거벗게 하고 놀게 했다 그래요. 남녀끼리 벌거벗고 놀면 뭐 하고 놀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좀 무분별한, 분별 없는 자,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음란하고 남녀가 벌거벗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엽색이라고 부르요. 엽기적이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엽기 떡볶이 왜 엽기 떡볶이라는 거예요? 너무 매워서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색은 남녀 간의 성관계가 되는 걸 색이라고. 사랑을 나누는 거. 그래서 엽색.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마음대로 막 정치는 제대로 하지 않고 여자만 끼고 노는 폭군이었어요. 그러다가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주왕한테 그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자,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자, 너희 그 저 고기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드는 그 쥐포 같은 거 육포라고 하죠. 생선 살 같은 거 이렇게 말리는 거 쥐포라고 하죠.
이렇게 말려가지고 사람 먹기 좋게 만든 건어물들을 포라고 부르잖아요. 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죽여가지고 그 살을 도려낸 다음에 이 살로 포를 만들었어. 그 포를 만드는 걸 포를 뜬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자, 자기한테 바른 말하거나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죽이는. 그리고 구리기둥을, 큰 구리기둥을 이렇게 눕혀요. 김치하고 밑에 부피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름을 칠해놔요. 여기는, 그쵸, 여기 불꽃. 지나가게 했는데 만약에 지나가면은 제가 다 헤쳐지고 자, 지금 맨발로 이 기름 바른 구리기둥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불을 안에다 펴놓고 이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데 맨발로 그 구리기둥 지나가려니까 이게 잘 그냥 걷기가 어렵겠죠. 그럼 미끄러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형벌을 포락 혹은 포격이라고 불렀어요. 쉬운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사람이 주왕이었어요. 상나라 주왕. 자, 당시 상나라 서쪽에 상나라가 여기 있었으니까 요 서쪽 지역을 주라고 불렀는데 요 주 지역을 다스리던 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 이 창이라는 사람의 성은 히시였어요. 자, 이 상나라 서쪽의 주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희창. 희창은 서쪽의 이 백은 임금님을 뜻해요. 서쪽의 임금님이라는 뜻의 서백창 이렇게 불렸어요. 서백창. 자, 아까 이 서백창이 다스리던 땅 이름이 뭐라 그랬죠? 주라고 불렀죠, 주. 예. 서백창이 다스리던 땅 이름이 뭐라고요? 주예요, 주. 근데 우리 아까 그 순임금 배울 때 순임금이 그 농사 잘 하는 사람한테 후직이랑 관직을 줬다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요? 그 후직이란 그 기라는 사람인데 그 기라는 사람이 후직이랑 관직을 받았는데 이 기의 후손들이 계속 주라는 땅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이 서백창은 누구의 후손? 후직 기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주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주 아주 정치를 잘하고 주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뛰어난 임금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백창이 주왕이 사람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포를 뜨고 구리기둥을 건너게 하다가 미끄러지면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그래요. 자, 주왕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또 머리가 엄청 좋았다 그래요. 똑똑하고. 그래서 자기를 그 비판하거나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잡아다가 죽이고 했는데 중국 각 지역에다가 자기 험담하는 사람들 당시에 CCTV가 없었으니까 감시하는 감시자들을 보내놨다. 그래서 서백창이 한숨 쉰 거를 주왕의 감시자가 엿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주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자, 주왕은 그러지 않아도 그 주라는 지역을 잘 다스리는 서백창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자기 한 행동 보고 한숨 쉬었다는 걸 듣고 기회다. 서백창을 불러들였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뒀어요. 자, 유리라는 곳에 가둬요. 유리는 지역이에요, 지역. 유리, 유리라는 땅에 가둬요, 서백창을. 자, 여기서부터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봐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자, 서백창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배급 고라는 아들이었어. 네. 이 배급은 여러 마을을 뜻해요. 이름은 고예요, 고. 그러니까 이 서백창 성이 희씨, 희창이니까 얘 이름은 희고예요, 희고. 희고. 배급고. 그리고 서백창의 둘째 아들은 희발이에요, 발. 음. 셋째 아들은 네. 희단. 이거 도대체 뭐예요? 희선, 희도, 희처. 네. 아니, 왜 이렇게 안 보면 자, 똑똑하기는 희단이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서백창이 자기가 다스리던 주라는 지역을 이 희단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단은 나중에 이 주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주공단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건 좀 나중 얘기고 일단은 제일 큰 아들이 희고죠. 둘째 아들이 희발이죠. 지금 자기 아버지 희창이 갇혔죠, 유리에. 폭군한테 지금 잡혀갔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잔인한 그 주왕 성격상. 그래서 큰아들이랑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구하러 그 주왕을 만나러 갔어요. 자, 그 만나러 갔는데 이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주왕?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두 아들도 가둔 다음에 자, 큰 아들을 죽여요. 자, 죽인 다음에 뼈랑 살을 발라내요. 차이가 그 다음에 이 살로 이렇게 죽을 만들어요. 뭐를 만들었다고요? 네, 고기죽을 만들어요. 자, 그 다음에 유리에 갇혀있던 희창한테 이거 먹으면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한테 너희 죽여가지고 너희 살을 고기죽으로 만든 다음에 먹으라 그런 거예요. 끔찍하죠? 자, 희창이 이거 자기 아들 고기 죽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근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희창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죠. 자기 아들을 못 그거 왜 먹었을까요? 이거 안 먹으면은 죽겠죠. 그쵸. 나중을 도모하려고 이거를 강제로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이 나쁜 주왕이 그걸 먹었는데도 풀어줄 마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아들 시발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땅 문서랑 그 당시 그 주나라에 있던 보물이랑 예쁜 여자들이랑 있는 것들은 싹싹 다 긁어가지고 이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주왕한테 바치겠다. 그래. 주왕이 그제서야 웃으면서 그래? 그럼 그거 받고 풀어줄게. 그리고 희창을 풀어준단 말이야. 자, 희창은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자, 자기 아들이 너무 끔찍하게 죽었고 자기는 얼떨결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큰아들의 그 고기죽을 먹었죠. 자, 주왕은 이제 분노했어요. 아니, 서백창은 분노했어요. 자, 분노했지만 지금 당장 주왕을 쓰러뜨릴 만한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힘을 길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그림으로 가볼게요.
당시 서백창이 다스리던 그 주나라 근처에는 이제 이게 황하죠?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었는데 이 강을 위수라고 불러요. 황하로 흘러 들어간 이 강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주나라가 다스리던 땅이 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위수가에서 좀 유명한 그 나이 먹은 노인이 있었어요. 자, 이 노인의 이름은 성은 광씨고 이름은 상이었어요. 이 광상은 나이가 이제 70대예요. 완전 할아버지죠. 지금도 70대면 나이가 많은 건데 이때 70대면은 진짜 정말 장수한 거죠. 네. 이 강상은 책도 많이 읽고 능력도 뛰어나가지고 아주 그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아무도 이 강상의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70이 넘도록 이 강상은 어 뭐랄까 재능을 썩히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강상이 주로 하는 일이라고는 이 위수라는 강가에 가가지고 낚시질하는. 근데 왜 재능이라는 거는 감추기가 어렵죠. 강상이 능력이 있다는 거는 웬만한 요 지역 사는 이 주나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인재가 필요하다. 내가 내 아들의 복수를 하려면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서백창이 네, 강상을 찾아가요. 근데 강상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자, 이 위수 강가에서 앉은 다음에 자,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고 있었어. 자, 근데 이 서백창은 낚시하는 강상을 찾아갔는데 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서백창은 이 주나라의 우두머리니까 임금이니까 그 강상을 이제 불러가지고 서백창에게 그 절하게끔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백창이 자기 부하들을 말렸어요. 나는 지금 인재를 얻으러 온 거기 때문에 지금 강상이 낚시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기다리겠다는. 자, 낚시가 언제 끝나요, 보통? 거의 만족할 때까지. 그쵸? 만족할 때까지 물고기를 낚아야지 그게 끝이 나죠. 그죠? 자, 근데 당시 강상은 이제 그 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뭘 좀 잡았나 봤더니 아무것도 잡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마리나 잡으면은 낚시가 끝나겠지 하고 서백창이 뒤에서 낚시를 방해하지 않고 기다렸어. 자,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깜깜해질 때까지 낚은 게 없어요. 자, 계속 낚싯대만 들이우고 강상은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서백창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해질녘이 돼가지고 결국 아무것도 낚지를 못한 강상이 마침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뒤돌아서 가려는데 서백창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서백창은 강상을 만나가지고 반갑게 이제 그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했는데 강상이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똑똑한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강상의 꾀를 빌어가지고 이 주나라가 이제 군대도 막강해지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해가지고 뭐 세금도 많이 거두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되게 된다. 자, 이 강상은 당시 이제 낚시를 이렇게 했는데 낚싯바늘이 보통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낚싯바늘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겼죠? 걸리게. 그렇죠. 물고기 여기 주둥이에 걸리게끔 하려고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근데 나중에 강상의 낚싯바늘을 봤더니 낚싯바늘이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일자 바늘이었다 그래요. 자, 일자 바늘이었다는 거 이거 물고기가 물어도 낚이지를 않겠죠. 자, 강상은 진짜 물고기를 낚으려던 걸까요? 아니죠. 그쵸. 자기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봐줄 그 뛰어난 군주를 기다린 거죠. 강상은 자, 세월을 낚으면서 자기를 알아봐줄 군주를 기다린 거죠.
군주를 기다린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알아봐준 이 서백창이 강상을 그 주나라를 책임지는 그 높은 신하로 임명하는데 강상은 주나라의 군대와 정치 여러 가지를 다 돌보는 최고의 신하가 되는데 강상이 맡았던 관직을 군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군인들의 스승이란 뜻이 군사. 네. 자, 강상은 훗날 이제 상나라를 무너뜨리는데 큰 역할을 해가지고 그 왕 바로 아래 왕 바로 아래에 높은 그 관직에 올라가게 되는데 공이라고 부르고 큰 공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태공이라고 불리게 돼요. 강상은 나중에 뭐라고 불리게 된다? 강태공이라고 불립니다. 자, 서백창은 이 강태공을 얻고 나서 이 주나라가 엄청나게 세져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서백창 마다들의 원수 상나라와 붙을 정도의 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서백창이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못했어요. 서백창이 한 이제 60 좀 넘었을 때 결국은 수명이 다 돼서 죽어요. 자, 서백창이 죽고 나서 자, 우리 서백창 큰아들은 아까 뭐가 됐어요? 고기죽이 됐죠. 서백창의 둘째 아들 희발이었죠. 그 희발이 서백창의 뒤를 이어가지고 주나라 임금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희발은 욕 아니다. 희발은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상나라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도 상나라와 대등하게 왕을 칭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희발은 왕이 되는데 싸울 무자 써가지고 희발을 뭐라고 부른다? 주나라의 무왕. 네. 상나라의 주왕과 맞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죽은 자기 아버지 서백창을 이 백은 왕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서백창을 이미 죽었지만 왕으로 높여요.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살아있을 때 왕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나서 죽은 아버지를 왕으로 높이는 거를 추존이라고 불러요. 쫓을 추자, 높일 존자예요. 서백창을 왕으로 높이는데 문왕이라고 높여요. 추존해서 문왕으로 높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희창은 죽어서 주나라의 뭐가 됐죠? 문왕이 됐죠? 희발은 처음으로 주나라의 무왕. 여기서 무는 무슨 문자일까요? 무는 그럴 문자고 무는 네, 싸울 문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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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자, 여기 뒤에 빈칸을 써볼게요. 낚시하면서 때를 기다린 강태고, 강상이죠. 그렇죠? 강상. 네. 강상이라고 써도 좋죠. 서백창이 죽고 아들 발이 임금이 됐어요. 자, 근데 희발은 스스로를 무왕이라고 했고, 자기 아버지 서백창을 문왕이라고 높였다 그랬죠? 자, 무왕이 군사를 일으켰어요. 저 나쁜 상나라 주왕을 토벌하자. 자, 그렇게 군사를 일으켰는데, 자, 당시 이제 임금 바로 아래 임금처럼 높은 신하들을 제후라고 불렀어요. 그 얘기는 또 좀 이따 할 건데, 이 제후들이 무려 800명이나 모였어요.
그만큼 상나라 주왕이 정치를 엉망으로 한 거죠. 자, 800명이나 모여가지고 이제 상나라 주왕을 무너뜨리는 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문득 무왕이 이 모인 군대를 이끌고 자, 저 상나라를 치러 가다가 아직 때가 아니야. 자, 그러면서 일단은 힘을 좀 더 길러야 돼요. 그리고 해산하자고 그 제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후들은 약간 영문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기세 좋게 나가다가 갑자기 무왕이 해산하자고 하니까 때가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때 주나라가 상나라랑 싸웠으면 졌을 거예요. 상나라가 군대가 아직도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 기록에 의하면 10배가 넘는 군대가 있었다 그래. 상나라 수도에.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무왕의 선택, 주나라 무왕의 선택은 이때 맞는 선택이었고, 자, 주나라 무왕은 상나라 주왕이 더욱더 정치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상나라가 스스로 무너질 때를 기다려요. 자, 주왕 주변에는 달기라든지 간신 앙내, 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이 아무튼 점점 상나라는 정치가 엉망이 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나라 주왕 주변에 충신들도 있었어요. 자, 세 명의 충신, 어? 그쵸.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 충신들이 남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비간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주왕한테 가가지고 자, 똑바로 정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왕 옆에는 달기란 여인이 있었죠? 자, 달기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성인의 심장에는 성인은 완성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높은 사람.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하던데요. 저 비간이 지금 저렇게 주왕한테 지금 저 임금님한테 바른 말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성인인 게 틀림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인의 심장에 구멍이 7개 있다니까 그거를 직접 확인해 봅시다. 자, 그래서 비간의 가슴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냈다 그래요. 당연히 구멍이 7개 있을 리가 없죠. 그렇게 해서 비간은 충성스러운 얘기를 했다가 주왕한테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주왕한테는 배다른 형이 있었는데 미자라는 형이 있었어요. 자, 이 미자는 그 미친 척을 했어요. 미자는 주왕의 배다른 형이에요. 미친 척을 하고 그쵸 죽기 싫어가지고 떠나버리죠. 페이드어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기자는 역시 현명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미자가 미친 척을 하고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미친 척을 하고 숨었어요. 그런데 주왕이 기자가 미친 척했다는 걸 알아내고 기자는 가둬버려요. 자, 이런 식으로 현명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떠나보내거나 가두는 식으로 네, 인간 기자는 네, 한 명, 셋 다. 자, 근데 이 현명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내쳐버리고 이제 드디어 주왕 주변에는 간신과 달기라는 그 악녀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왕이 마침내 군대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자, 목야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그 상나라 주왕과 주나라 무왕 간의 승부가 벌어져요. 자, 이렇게 나라 대 나라 간에 모든 것을 걸고 크게 벌이는 그런 전투를 건곤일척의 전투라고 불러요. 하늘과 땅을 걸고 모든 걸 걸고 벌이는 전투. 건곤일척의 전투.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나라 무왕의 군대가 상나라 수도로 진격해 가다가 주나라 무왕의 그 대장 깃발이 갑자기 바람에 불면서 뚝 부러진단 말이에요.
자, 대장 깃발이 부러진다는 거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예요? 안 좋은 징조죠. 그래서 그 주나라 무왕 주변에 있던 그 제후들과 여러 부하들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상나라 저 군대도 지금 많고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주나라 무왕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상나라 주왕 옆에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다 죽고 여자 나쁜 저 악녀 하나만 남아있어. 그 악녀 누구예요? 달기죠. 암탉이 새벽에 울면 보통 새벽을 알리는 닭은 어떤 닭이에요? 수탉이죠. 암탉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빈 암컷 빈자예요. 빈개 개는 닭개자죠. 삼계탕 들어봤죠? 지는 조사고 신은 새벽 신자예요. 암탉이 새벽에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자, 결국 목의 전투에서 주나라 무왕의 군대가 훨씬 더 숫자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막상 주나라 무왕과 상나라 주왕의 군대가 대치해서 전투가 시작되는데 상나라 주왕의 군대가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고 다 항복을 해요. 그리고 주나라 무왕의 길을 열어줬다. 그러니까 이미 민심이 다 떠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왕은 마지막 근거지였던 조가, 이 조가라는 곳에 자기가 중국 모든 곳에서 모아놓은 보물을 모아놓은 그 큰 탑이 있었어요. 그 탑을 녹대라고 불러요. 이 화려한 보물로 가득 찬 녹대 위에 이 주왕이 올라가요. 자, 달기랑 같이 올라간 다음에 자, 여기다가 기름을 뿌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타서 스스로 자살한다. 자, 주왕이 자살한 다음에 이 주왕의 시체가 이제 발견되는데 이 무왕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왕의 시체를 황금 도끼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불탄 주왕의 시체를 한 번, 두 번, 세 번 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불타서 이미 훼손돼 버린 시체지만 그 자기의 어떤 분노와 어떤 이런 것들을 시체에게 그렇죠,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주왕이 자살을 하고 마침내 주나라가 상나라의 뒤를 이어서 중국을 통치하게 돼. 자, 주나라가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 무왕 혼자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아까 무왕을 여러 사람들이 도왔다 그랬죠. 자, 우리 무왕의 성이 아까 뭐였죠? 희성이었죠, 희성. 희시성을 가진 제후들. 자, 이런 사람들이 53명이었고요. 그리고 희시성이 아닌 다른 성, 광태군 같은 사람들. 강시정 18명이었어요. 이 71명이 다 똑같은 공을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는 공을 더 많이 세웠고, 누구는 공을 더 못 세웠단 말이에요. 이들을 5등급으로 나눠요. 제일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한테 공이란 칭호를 줘요. 뭘 줬다고요? 공.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아래 정도 되는 그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후라고 불러요. 후.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아래인 사람한테 백. 네. 그거보다 아래 자, 남. 자, 이렇게 71명의 제후들을 그들이 세운 업적에 맞게끔 5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공후 백자남. 우리 주나라의 군대를 잘 조련해가지고 주나라 그러니까 상나라 무너뜨리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낚시꾼 누구예요? 강상이죠. 강상한테는 그쵸 공이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제라는 땅을 다스리게 해가지고 그 그쵸 그 제나라의 시조 제나라의 첫 시조가 강태공이. 네. 그 태라고 하는 거는 그 강상이 죽은 다음에 강상의 업적을 평가해가지고 후손들이 태라는 칭호로 올리는 거예요. 강태공 강 아, 중국. 처음에는 그냥 그쵸 그냥 어 그냥 공이라고 불리거나 강상이라고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다음부터는 그 후손들이 강태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다음에 뒤 이어가지고는 이제 강태공이 제나라를 다스리게 됐기 때문에 제태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제환공, 제민공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손들이 이어가게 돼요. 제나라. 자, 이때 이 공후 백자남 이 칭호를 받을 때 칭호만 준 게 아니라 청동으로 된 술잔을 선물로 줬어요. 술잔. 네, 청동으로 된 술잔을 줬는데 이 술잔을 한자로는 작이라고 불러요. 작. 뭐라고 부른다고요? 작. 남자.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을 지금 등급에 맞게끔 나눠줬죠. 몇 등급? 이런 거를 무슨 작제라고 하냐면 5등 작제라고. 이 공수 백자남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백이 제일 많지. 공은 거의 왕의 버금가는 사람들이에요. 후가 제일 많았어요. 후. 그래서 공후 백자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 제자를 써가지고 제후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후. 제후는 왕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죠. 왕은 하나예요. 왕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요 아래 공부터 해가지고 후 백자남 5등작이 있어요. 제일 많았던 게 후였기 때문에 그 공후 백자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후라고. 자, 이때 아까 정민이가 지적을 잘 했는데 술잔만 주고 그냥 칭호만 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겠죠? 여기 다스려 하고 땅을 줬단 말이에요. 그 땅의 지배권을 인정해 줬다. 자, 이때 땅을 주면서 거길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봉이라고 불렀어요. 봉. 뭐라고요? 봉. 자, 이게 봉자거든요. 흙이 2개고 마디촌자, 마을이 있죠. 이게 나라를 뜻하는 봉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라 다스려. 그러면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옆에다가 이건 뭐죠? 세울 건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봉건제라고 해요. 주나라를 도와서 상나라를 무너뜨렸던 여러 제후들한테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라고 했다. 네. 이 71명이 다 땅을 받고 나라를 세운. 그쵸. 근데 기록된 나라들 다 71개에 다 기록되지는 않고 이들이 다 나라를 받았다고는 나와요. 근데 유명한 몇몇 특히 그 그쵸. 저기 뭐야. 그쵸. 무왕의 형제들이 중요한 땅들을 받았겠죠? 넓은 땅들을. 자, 그게 이제 무슨 제도라고요? 봉건제. 네. 맞아요. 위나라도 2개가 있어요. 한자가 다른 위나라가 또 있는데, 그쵸. 그거는 이제 그 지역, 이 위라는 지역이라서 위나라라는 이름이 나온 건데, 다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진나라, 한나라도 한이라는 지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나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 주는. 자,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상나라, 은나라 범위에 비하면은 주나라 범위가 훨씬 더 없대요. 넓죠? 주나라의 수도는
호라는 곳이었어요. 호. 여기가 아까 강태공이 낚시했던 이 강이 무슨 강일까요? 이게 위수라는 강이에요. 지금 이 강이 뭐예요? 이거 누렁강. 황어죠, 황어. 그죠? 봐봐. 강이 있으면 큰 물줄기를 본류라고 하고 그 본류로 흘러 들어가는 조그만 강. 예를 들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양재천, 탄천 들어봤죠? 양재천, 탄천 같은 강들을 지류라고 불러요. 지류. 손가락 진짜 써가지고 새끼강들이에요. 황하의 새끼강으로서 제일 큰 새끼강이 이 강이에요. 무슨 강? 위수. 네. 요 위수 지역에서 낚시하다가 서백창에 눈에 들었던 사람이 강태공이었죠? 네. 새끼가 만들어본 거죠? 제일 큰 새끼강이에요. 한강보다도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요 지역을 아까 뭐라 그랬죠? 주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주나란 거예요. 이 주라고 불리던 지역의 위수 남쪽에 있었던 그 주족의 근거지가 호라는 곳이에요. 호. 호. 그리고 뒤에 경은 수도 경자예요. 그래서 이 주나라의 수도하면 어디다? 호경. 기억하세요. 선생님 봐봐. 주나라의 수도 어디라고요? 호경이에요. 호경. 네. 위수의 남쪽에 있었던 호경. 자, 그리고 여기 몇 개 나라 좀 써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여기 보면 그, 태양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태양산의 동쪽을 산동, 태양산의 서쪽을 산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반도를 산동반도, 그러니까 중국어로 읽으면 산중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이 강이, 이것도 황하의 본류는 여기고, 황하의 요 강이 제수라는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나라 이름이 무슨 나라? 제나라. 자, 문왕의 여러 자식들, 희창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희고 죽었죠? 희발. 이 사람이 무슨 왕이었어요? 무왕, 다시 희관, 희단은 왕이 되질 못해요. 왕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제일 노른자 땅, 요 땅을 다스리라고 제후로 임명된단 말이에요. 자, 희단이 주 지역을 다스리는 주공단이에요. 예. 주공희단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서백천지 그쵸. 희선은 어, 관숙선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 숙은 뭘까? 숙. 관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너희 그 아빠의 형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의 형을 큰아빠라고 하죠. 아빠의 동생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아빠라고 하죠. 아빠의 형을 한자로 하면 백부라고 불러요. 백부. 여기서 백은 마지, 하나 손 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아빠는 한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숙부라고 불러요. 작은아빠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숙부. 예, 그래서 여기서 숙이에요. 숙. 관숙선. 예. 자, 그리고 희도, 채숙도. 채라는 땅을 다스리는 무왕의 동생 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희처. 얘는 곽이란 땅을 다스렸어요. 곽숙처. 그 외에도 동생들이 많거든요. 네, 더 있어요. 자, 그리고 희석. 얘는 희발이랑 엄마가 다른데 그래도 희창의 아들이었어요. 얘는 소공석. 쌀기가 진짜 넓네. 자식이 12명이에요. 자, 이 소공석이 다스렸던 땅은 요 땅이었어요. 요 땅. 연. 이게 연 연나라의 시조. 자, 그리고 아까 미친 척 하다가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친 척 하다가 그 잡혔던 사람 있죠? 진짜 미자는 도망갔고
기자 있죠, 기자. 기자는, 기자는 이때 살아남아가지고 이 땅에 봉해지는데 이 땅이 조선이란 땅이에요. 또 그런, 자, 조선을 다스리게 된 거는 누구라고? 자, 우리 단군 조선이 우리 제일 저 선조로 알고 있죠? 단군 조선이 한동안 이어지다가 역사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는 시기에 누가? 기자가 여기 조선 지역에 임명이 돼. 이 기자가 조선을 다스리려고 이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조선 사람들이라면 동이죠. 얘네를 다스리기 위해서 8가지 법을 만드는데 이게 고조선 팔조, 8조법이에요. 백조선, 자, 기자조선이 훗날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그 연나라 사람 위만이 여기 와가지고 위만조선을 세우게 되죠. 그건 이제 나중에 고조선 얘기. 요 당시에 아무튼 기자가 조선에 임명됐다. 자, 뭐 그런 나라들 이거 다 쓰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중요한 나라들 몇 개를 썼고 그리고 수업 9시까지. 아니요 이제 끝이에요. 그냥. 자 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봉건제라고 불러요. 이렇게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장강 지역의 초는 웅씨의 나라. 자 봐봐. 어, 그리고 이 은허 지역을 그 자살한 주왕의 아들한테 여기 다스리라 그랬어요. 무경이라는 사람한테. 나쁜 사람 아들이라 가지고 원래 그 땅을 인정해주면 안 되는데, 자, 그쵸? 맞아요. 상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민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은허 지역을 그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한테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 지역에 곽, 관, 채라는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 다 뭐예요? 관, 채, 곽. 이거 다 누구의 형제들이죠? 무왕의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한테 얘를 감시하라고 했다고. 이 감시자들, 이 삼형제를 삼감이라고 불렀어요. 3명의 감시자. 자, 근데 무왕이 27살에 죽어요. 나이 굉장히, 무왕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너무 일찍 죽었죠? 자, 무왕의 아들이 있었는데 8살이었어요. 왜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희송. 이 희송이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성왕으로 즉위해요. 봐봐. 어디 봐봐. 자, 8살, 몇 살에 즉위했다고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왕노릇 하기가 좀 어렵겠죠? 맞아요. 이때 이 희송을 대신해서 누가 정치를 했냐면 희단이 대신 정치를 한다. 주공단이 어린 희송을 대신해서 정치를 해요. 자, 근데 봐봐. 이 다른 형제들이 자기 형인 주공단이 마치 자기가 임금처럼 이렇게 정치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나라를 감시하라고, 상나라의 수혜들을 감시하라고 보냈던 관숙선, 채숙도, 곽숙처가 오히려 이 무경과 힘을 합쳐가지고 주공단에게 반기를 들어요. 자, 이게 삼감의 난이에요. 이 삼감과 무경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공단이랑 전쟁을 벌인 거예요.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주공단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을 다 제거하고 형제지만 주공단이 최고 권력자가 돼. 자, 자기 라이벌도 제거했겠다. 왕은 어리겠다. 보통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 왕을 자기가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주공단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희송이 20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대신 정치하다가 그걸 섭정이라고 하죠. 뭐 했다고요? 섭정하다가 이거를 어른이 된 성왕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은퇴를 해요. 아, 그렇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주공을 칭찬해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왕이 되지 않고 어린 조카에게 다시 왕자리를 돌려줬죠. 그래서 성왕은 자기 삼촌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황하지 배방에 농사 잘 되는 땅을 주공단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 땅 이름이 노예요. 자, 주공단은 어느 나라의 시조다? 노나라의 시조다. 자, 그 주공단의 후손 중에서 여기 사는 백성 중에서 하나 뛰어난 인물이 나타나는데 주공단의 직접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공자라는 인물이 나와. 와, 공자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요? 주공단의 후손? 노나라 출신이야, 노나라. 그분이 진짜 미쳤구나. 그분이 진짜 미쳤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길어졌네.